서울 변두리 40년 세월이 쌓인 낡은 달동네였습니다. 낮은 담장 위로 빨래가 펄럭이고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던 곳. 그곳 시장의 한 구석에서 35년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김말순, 그의 69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쌈장을 담고 나무를 묻혀 손이 굳어도 가게 문을 닫지 않던 여인. 남편을 잃은 지 30년 혼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밥을 굶고 등록금이 밀리면 밤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아들 박정우는 이제 40세 서울 강남에 부동산 중개소를 차린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가 성공했다고 했을 때 내 인생도 끝나는 줄 알았어. 그동안 고생 다 했으니까 이제는 자식이 날 편히 살려줄 거라고. 하지만 성공한 아들과의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시장에서 팔던 옷 그대로 강남에, 카페에 가면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촌스럽다는 생각이 아들 눈에 선명했습니다. 말순의 유일한 자산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 서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 화장실은 외부에 있고 지붕은 곳곳이 낡았지만 남편이 신혼 때 직접 손으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강남의 아들 사무실을 찾았을 때 박정우는 서툰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하신 일이세요? 엄마, 응. 너 집 근처라 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멀었네. 그래요. 근데 엄마 집은 어떻게 되실 거예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그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래더라. 내가 살던 집인데 이 집만큼은 남편이 남긴 거라 팔고 싶지 않아. 죽을 때 같이 지키고 싶은 마음이야. 박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냉소적인 미소가 입가에 맺혔습니다. 재개발? 이거 돈이 되겠는데? 아들은 그날부터 수시로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집 서류를 챙기라고, 구청 공문을 확인하라고, 다툼도 많아지고 만남도 잦아졌습니다. 말수는 아들이 자신을 챙기는 줄 알았습니다. 성공한 아들이 엄마를 생각해 주는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오던 날 아들의 첫마디가 말순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거짓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억척 어머니 김말순과 성공한 아들 박정우 사이에 벌어진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 말입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순이 시장에서 나무를 묻히다 말고 휴대폰을 들었을 때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말하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확정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액수는 말순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구청에서 온 공문. 응. 아까 봤는데 내가 반찬이나 팔고 살던 집이니까. 반찬이고 뭐고, 이거 봐요. 보상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억이 넘어. 1억? 그래? 아니, 이게 우리 엄마 인생 최대 수익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말순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뭔데? 엄마 명의면 복잡하대요. 세금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관리 문제도 생긴대.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1억.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세금이라고?
아, 근데 내가 뭘 알겠어. 애가 성공했잖아. 애가 다 알아서 할 거겠지. 말수는 아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더욱 강하게 재촉했고 그 사이에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박정우의 아내 이수진은 28세, 미모도 뛰어나고 말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이 몰던 검은색 제네시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며느리 이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말 좀 들어봐요. 남편이 정우 이름으로 명의를 옮기자고 하는데 그게 가장 세제 혜택이 좋대요. 어머니가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요. 말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니까. 이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시댁 체면 좀 지켜주실 수 있어요? 남편이 어머니 집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데 나중에 옆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니 재산을 아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 식으로. 시댁 체면? 내가 시댁 체면을 지켜야 해? 근데 애가 그렇게 말하면 명예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만큼은 남편이 남겨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아들 거네. 박정우는 서류를 받아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내려다보며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엄마가 가져갈 게 뭐가 남겠어.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 말순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세상은 말순을 위해 준비된 함정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명예 이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아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어디 있을지 모르니 친구 집에라도 들어와 있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냉담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습니다. 80년을 산 인생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가 입가에 맺혔습니다. 별로 오래 안 걸릴 거야. 애가 필요한 거 챙기고 나면 또 예전처럼 밥도 사주고 그럴 거고. 그 주말 말수는 아들 집에 들어섰습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 30평대의 깔끔한 거실. 가구는 모두 새 것이었고 벽에는 최신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들어간 손님처럼. 박정우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다가가자 그는 신문을 내렸습니다. 엄마 왔어. 응. 뭐 필요한 거 있어? 박정우가 일어섰습니다. 그 움직임은 서둘렀습니다. 실은 말이에요. 엄마 방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말순이 멈췄습니다. 이제 여기 내 집이니까. 엄마는 들어올 때마다 호텔 같은 데 가시고 필요할 때만 전화하시고. 호텔. 내 아들 집인데? 얘가 편하게 밥 지어 키운 아들 집인데?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박정우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계산된 표정만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트도 생기고 할 일도 많아요. 어머니도 친구분들이랑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가? 박정우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분들 집
게스트하우스?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하시면 돼. 이게 뭐야? 이놈이 정신을 못 차렸나? 아직도 깨지 않았네. 말수는 그날 밤 박정우의 친구 아내인 여인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배려로 베개 하나가 깔려 있는 방에서 말수는 한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의 이웃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말순을 데려다 함께 국을 끓이고 김을 구우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나중에 생각을 돌이킬 거야.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애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처음부터 몰랐던 애였어. 내가 못 봤던 거야. 명의를 줘버린 이상 나한테 남은 건 없네. 연금이나 받으며 남은 인생 버틸 수밖에. 말순의 삶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나의 것이라는 감각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말순에게 마지막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는 정의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다시 한 번의 거짓말로 찾아올 것입니다. 말순이 모르는 사이에 구청의 서류함에는 또 다른 공문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추가 편입, 보상금 5배 인상이라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이번엔 그 공문이 어디로 날아올 것인가? 그것이 이 이야기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시장 친구 집의 한 모서리에서 이불 한 장을 깔고 누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 반찬을 팔았지만 손에 잡힐 것 없는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축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수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아들이 일하는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습니다. 박정우는 손님과 계약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들어서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말순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 엄마 말 좀 들어봐. 우리 함께 살자. 엄마가 밥도 해주고 깨끗하게 치워놓을 테니까. 제발. 박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님을 보며 민망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런 데서 말순의 손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냥 한 번만 생각해봐. 엄마가 못 해줄 게 뭐가 있어? 미쳤나? 이 어머니가 지금 가게에서 이러고 있어? 손님이 보잖아. 박정우가 말순의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미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 같은 분이 집에 있는 거. 말순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에서 튀어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튀어나온 게 내가 튀어나왔다고? 내가 내 엄마인데. 말순은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누가 밥을 챙겨줬는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두 흐릿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선명했습니다. 그 말 하나, 튀어나온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마치 독수리의 발톱처럼 말순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시장 이웃들은 말순의 얼굴을 봤을 때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국을 끓이고 반찬을 챙겼습니다. 아, 말순아. 자식 농사는 실패하는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나중에 돌아올 거야. 세상이 그렇게 무정하지는 않아.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희망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미 끝났어. 돌아올 자식이 아니야. 내가 키워낸 게 자식이 아니라 정말 괴물이었어. 그리고 그 괴물을 키운 건 나야. 평생의 죄지. 말수는 버려졌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잃은 것처럼 이제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집도 명의도 아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시간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내일을 견디고 모레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약국에 가서 영양제라도 챙겨 먹고. 말순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미 생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미 생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죽을 때까지 남 집 구석에서 신세 지고 사는 거겠지. 아들 녀석 하나 잘못 키워서 남은 인생 다 줘버렸어. 이 시점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의 서류함에는 말순의 인생을 180도 뒤집을 또 다른 공문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문이 정확히 언제 도착할 것인지, 누구에게 도착할 것인지도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만 가장 밝은 빛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말순의 가장 어두운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끝자락에는 예상 밖의 파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서울은 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장 친구들과 함께 반찬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매일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시장의 할머니들이 소문을 들고 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손에 귀중한 정보를 들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아, 들었어? 저 재개발 지역 추가 편입된대. 말순이 손을 멈췄습니다. 추가 편입. 뭔데 그게? 아, 원래 대상이 아니던 집들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보상금이 5배가 된대.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5배. 응. 너 어떤 집 가졌잖아. 그래서 복권 맞은 거야. 5배? 1억이 5억? 이게 지금 뭐 하는 말이야? 그 이틀 후 말순에게 우편이 왔습니다. 주소는 그녀가 이제 사는 친구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봉투에는 구청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공문이었습니다. 말순이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한자 한자 읽어나갔습니다. 최종 편입 지역 확정 통보. 보상금 액수는 5억 8천만 원.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5억 8천? 1억이 아니라? 이게 진짜야? 이게 꿈이 아니라고? 하지만 말순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문을 자세히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상금 수혜자 김말순. 명의는 여전히 김말순이었습니다. 박정우 명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직 이전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정리하던 와중에 무언가가 밀렸던 것입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 혹은 운명의 역설. 말순은 생각하지 않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르지만 투명함은 말순의 본성이었습니다. 정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들의 목소리에는 즉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뭐예요? 보상금이 추가 편입돼서 5억 8천이 된대. 근데 말이야, 명의가 아직도 엄마로 되어 있는 거야. 전화 너머로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한 초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응. 구청에서 온 공문이야. 5억 8천. 이게 진짜? 엄마 명이라고? 이거 뭔가 꼬여 있는데. 아니야. 뭐든 상관없어. 내가 처리하면 돼.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그런데 말이야. 이건 엄마 돈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거야. 이 돈으로 우리 함께 살면 안 될까? 박정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엄마,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처리해야 돼. 잠시 기다려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정우가 알아서 해. 명예 이전 안 된 게 다행이네. 이제 이 돈을 내 거로 만들어야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억 8천 원. 그 숫자는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 돈이 정말 자신의 것일까? 아니, 이 돈이 자신과 아들 사이의 마지막 다리가 될 수 있을까? 시장의 할머니들은 이를 보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아, 말순아. 이제 운이 풀렸네. 하늘이 안 버렸어. 말순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돈 가지고 뭘 할 거야?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엔 아들이랑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할 수 있을지. 돈은 있지만 쓸 곳이 없다는 슬픈 역설이었습니다. 집은 이미 잃었고 가족도 이미 잃었고 이제 남은 건 신문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액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알 리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 전화를 끝내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변호사 사무실로 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치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얼마나 비열했는지 말입니다. 아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돈은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어머니와의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돈과 혈연이 충돌하는 가장 추악한 현실의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2일이 지났습니다. 아들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매일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통화가 되지 않는 건 아닐까? 혹시 번호를 잘못 입력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로펌. 박정우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문제는 명예 이전이 미완료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렇다면 법정에서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기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약한 고령자라는 점도 우리 편입니다. 고령자. 그래. 엄마는 약해. 법정에 나가면 더 약해질 거야. 이겨. 사흘 뒤 말순에게 공문이 또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구청이 아니라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명예 이전 무효 소송 마이너스 피고인 김말순. 말순이 문서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송. 내가 피고? 아들이 날 고소했다고? 말순은 문서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그것을 봤을 때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이 엄마를 고소했다고? 한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 자식이 다 있나? 엄마 집 가져가더니 이제 엄마까지 고소해?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명의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내 아들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명의를 내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변호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변호사비를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 서툰 법률 상담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명예 이전에 동의하셨다는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완료라는 게 우리 강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은 약자를 보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박정우는 명품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뛰어났습니다. 준비된 서류와 논리로 공격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명예 이전에 동의했습니다. 구두 합의입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명예 이전이 미완료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정우가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집의 관리를 위해 이름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이시니까요. 절대 사기나 강요 따위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박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명의가 이전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박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거짓말이지만 이긴 것 같아. 판사가 의심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엄마는 약한 고령자고 나는 성공한 사업가야. 그리고 말순의 차례가 왔습니다. 73살의 노년 여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명예 이전에 동의했습니까?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명확했습니다. 네.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은 건 이 5억 8천만 원뿐입니다. 이 판사가 날 믿을까? 아니면 내 아들을 믿을까? 나는 명의를 줬고 아들은 거짓말을 했고 이제 판사가 결정할 차례야. 판사는 판결을 위해 물러갔습니다. 8시간 후 판사는 돌아왔습니다. 판결 명예 이전 무효.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결 이후 명예 이전이 법적으로 완결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증언이 더 신빙성 있고 무엇보다 본 법원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상금 수혜자는 원래대로 김말순으로 확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그 순간 박정우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표정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변호사에게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정우는 말순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졌어. 모든 게 끝났어. 엄마 때문에 내가 졌어. 아내도 떠날 거야. 다 엄마 때문이야. 그 다음 날 말순은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것이 승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었을 때 말순이 말했습니다. 정우, 우리 함께 살자. 박정우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입니다. 우리는 남입니다. 말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이 되어야 해? 박정우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겼어. 법원에서 이겼어. 돈도 내 거야. 하지만 잃은 게 더 많아. 아들도 잃고 가족도 잃었어. 이게 승리일까? 아니면 패배일까?
이제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의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법적으로는 말순이 이겼습니다. 돈도 명의도 모두 그녀의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보상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더 큰 상실의 대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지 정확히 3일 후였습니다. 보상금 전액 5억 8천만 원이 제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시장에서 일해서도 못 본 돈이었거든요. 휴대폰 화면을 몇십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지워질까 봐요. 꿈일까 봐요. 하지만 숫자는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저를 만난 아들은 얼굴이 회색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옆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벌써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 남기고요. 엄마,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명예 이전을. 그 서류는 내가 쓴 거야. 그런데 법관이 말해줬어. 약삭빠른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꼬드겨서 빼앗으려던 건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엄마, 제발. 나 진짜. 진짜 뭐야? 진짜 미안해? 진짜 엄마를 버렸어? 저, 놈! 눈물을 흘리네. 지금 되돌리려고? 늦었어. 40년을 버린 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이제야 알겠어.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아들을 믿으면 안 되는 길. 그런데 왜 또 자꾸 손을 펼쳐지는 거야? 나 정신 차려. 이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키운 욕심이야. 아파트 번지판을 달았습니다. 30평 새 아파트. 제 이름으로요. 창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밤하늘이 유독 맑았습니다. 재개발 현장에는 포클레인이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옛집은 이미 철거 중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그 집도 아들이 버린 그 집도 이제 없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아파트 1층에 간판이 달렸습니다. 김말순 반찬 가게라고요. 글씨는 시장 친구들이 직접 써줬습니다. 예전 글씨와 똑같게요. 예전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 가게였으니까요. 반찬을 담으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웃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웃음 말입니다. 식재료비를 셀 때도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도 세상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자주 들렀습니다. 말순아, 이제 편하겠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편한 게 아니라 진짜 내 것이 된 거야. 어머니, 이제 아들분이랑 연락하세요? 아니, 그래도 아니에요. 그 얘긴 그만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요즘 부동산 중개업을 그만뒀대요. 어디 다닌다는 얘긴 듣지 못했고요. 그런 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꾸리는 거니까. 아들은 그냥 내가 키워낸 한 가지 실수일 뿐이야.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을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봤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벌어서 매일 쓰면서 살기로요. 그게 더 오래가는 돈이니까요. 그게 진짜 내 돈이 되는 방법이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처 나가지 못한 손님의 주문 전화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수육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저는 메모장에 적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6시까지 챙겨드릴게요. 좋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남은 인생은 주문 전화로 가득하면 좋겠어. 그게 내 존재 이유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새 아파트의 창문 너머로 서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옛집도 아들이 버린 약속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이름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버렸지만 세상은 내 노력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버려져도 자기 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려. 남은 인생은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다시 꾸려볼랍니다. 매일 새벽, 매일 똑같이 반찬을 담으면서요. 가게 불이 꺼졌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켜질 그 불 말이에요.